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질혁명입니다. 저자는 야마다 사토루, 출판사는 이하소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야마다 사토루, 게이오 기주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주요 저서로는 당뇨약 끊을 수가 있다, 당질 제한의 진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실 당질 피로는 우리 모두와 밀접한 문제이지만 대부분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누구든 졸음이 밀려오잖아요. 요즘 바빠서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거죠.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 졸음이 밀려오거나 나른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양껏 먹었는데도 바로 허기가 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목 뒤가 뻐근하고 무거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질 피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필자 또한 무척 놀란 사실인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심지어 프로 선수들조차 식후 고혈당이나 혈당 스파이크 증세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려진 일부 건강 습관이나 훈련 방법은 당질 피로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후 고혈당이나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후의 고혈당은 공복 고혈당이 발생하기 약 10년 전에 발생합니다. 당질 피로는 식후 고혈당과 그에 따른 혈당치의 급격한 하락의 자각 증상이므로 당질 피로 또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기 약 10년 전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질 피로가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단계에서 당장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방치하면 줄줄이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당뇨병,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질 피로로 시작된 악순환은 어느 시점부터는 앞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가 되고 맙니다. 신진대사상의 기억이 신체의 세포와 장기에 각인되어 완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질 피로 단계에서는 아직 가역적인 자리라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30대, 40대 때는 오후에도 팔팔했는데 40대, 50대가 되니 오후에 졸음이 밀려온다고 느낀다면 당질 피로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건강검진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식후 고혈당에서 확인이 가능한 공복 고혈당으로 진행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즉, 당질 피로가 있다면 이미 도미노의 첫 블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유예기간이 10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감지된다면 반드시 그 필요성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당질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척 단순합니다. 바로 식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법을 바꾸기만 해도 식후의 당질 피로가 개선됨을 바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당질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배불리 먹고 먹는 순서에 신경을 쓰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만족도가 높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로카보이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과일로 때우는 습관을 지닌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이 들어간 스무디나 갓 짜낸 먹음직스러운 신선한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후의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고려하면 이런 아침 메뉴는 결코 권장할 수 없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든 좋은 식품이지만 이런 영양소는 채소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에 과당을 비롯한 다른 당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비만이나 지방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을 듬뿍 섭취하는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간,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체 리듬의 영향으로 이른 아침은 원래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 것을 먹는 일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혈당치가 올라가기 쉬운 아침에 달콤한 것으로 이중 혈당 폭격을 날리는 행위입니다. 혈당치의 급상승을 막으려면 아침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보다 당질을 적게,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일을 완전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카보 식사법에서 허용하는 기호품의 당질 함유량은 하루 최대 10g입니다. 사과 4분의 1쪽, 딸기 6개, 귤 1개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식후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아침 식사는 저당질, 고단백, 고지방, 즉 당질을 적게 섭취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리얼과 저지방 우유와 꿀로 구성된 메뉴는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이런 식사를 지속하면 살이 찌기 쉽고 당질 피로와 비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필자의 집에서는 로카보를 실천하여 한 끼에 섭취하는 당질을 20g 이상, 40g 이하로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자도 새벽 현상을 고려해서 아침 식사 때는 당질의 양을 최대 20g으로 제한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는데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두면 혈당치 상승을 온종일 막아주고 소비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필자 또한 당질 피로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 외래 진료가 시작되면 졸음이 무섭게 몰려와 집중력이 흐트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로카보를 실천하는 덕분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필자가 집에서 먹는 휴일 아침 식사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즈가 듬뿍 들어간 오믈렛, 참치 통조림이 들어간 샐러드, 밀기울빵, 버터는 듬뿍, 무가당 고지방 요구르트, 견과류, 생크림을 넣은 커피. 필자의 가족은 모두 버터와 올리브유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호사를 부려 맛있는 것을 골라 먹습니다. 올리브유 등의 맛있는 기름은 식사를 훨씬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양이 덜 차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식단을 보고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니냐,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할 수도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 내장 지방이 증가하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증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혈당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져서 식곤증이 사라지고 활력이 솟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당질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지방과 칼로리를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과다 섭취라 볼 수 없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건강과 미용을 챙기고자 스무디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무디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오로지 과일과 채소만 먹는 것은 당질 피로를 유발하는 최악의 아침 식사입니다. 스무디 안에 든 과당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스무디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침 식사는 중요한 만큼 의식적으로 당질은 조금,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바빠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삶은 달걀, 치즈, 견과류를 상비해두면 좋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샐러드 위에 참치 통조림을 얹어서 먹거나 베이컨을 넣어서 계란말이를 하거나 버터와 치즈를 듬뿍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당질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했다면 마지막에 좋아하는 스무디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말로 식후 고혈당, 이것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유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저지방임을 앞세우는 제품이 많으며 대부분 과일이나 설탕이 첨가되어 있죠.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요구르트는 발효식품으로서 장내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도 거의 매일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필자는 지방 함량이 높으면서 설탕과 과일이 첨가되지 않은 요구르트를 고집합니다. 그런 것들이 든 요구르트를 먹으면 당질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더 나아가 중성지방의 수치도 상승하기 쉬워집니다. 요구르트는 원래 우유일 때 100ml당 5g 정도의 당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과일을 일부러 첨가하면 식후 고혈당으로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당분 함량을 낮췄다고 주장하는 제품들 역시 단순히 설탕의 양이 적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 요구르트가 보이면 정말 당질 함유량이 일반 요구르트보다 낮은지 아니면 단순히 설탕의 양만 적을 뿐 당질의 함유량은 오히려 일반 요구르트보다 높은 것인지 아닌지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 단백질과 지방을 듬뿍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점심 식사 때는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닭가슴살의 함정. 닭가슴살에는 지방이 부족하다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만 먹고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섭취한 단백질이 파괴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되고 근육 등의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는 사용되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만들려고 분해된 단백질에서 생산된 요소라는 물질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이나 내장의 신진대사에 사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백질과 지방은 각각 독립적인 원리에 따라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고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식후 고혈당 예방은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의존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지방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오후에 간식으로 과자를 먹는다면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까닭에 당질 피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애용하는 것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만드는 재료로 삼고 필요 이상의 칼로리 섭취로 살이 찌는 일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면 당질을 줄일 때와 비교해서 칼로리 소비가 하루에 300kcal 정도 감소하므로 대사 기능이 떨어져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지방을 섭취합시다. 그리고 닭가슴살을 먹을 때는 지방이 함유된 드레싱 등을 더해서 먹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지방은 혈당치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돈가스에서 문제는 기름이 아니라 돈가스의 튀김옷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당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돈가스를 즐기려면 안심이든 등심이든 부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지방이 많은 등심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곁들여 나오는 쌀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간물을 넣은 간장 소스나 레몬 소금으로 돈가스 소스를 대체하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자 식사의 첫 단계에서 채소를 먼저 먹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먹는 순서는 분명 혈당치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질 피로를 해소하려면 순서를 정해서 골고루 먹거나 채소를 먼저 먹기보다는 당질이 많이 든 음식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질 함유량이 많은 밥이나 빵 등은 아무리 빨라도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20분이 지난 뒤에 먹기를 추천합니다. 사실은 채소와 육류, 생선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밥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육류를 먼저 먹어도 되고 생선을 먼저 먹어도 됩니다. 또한 당질을 먼저 섭취할 때, 마지막에 섭취할 때 순서를 정해서 골고루 먹을 때를 대상으로 혈당치의 변동 양상을 조사했더니 당질을 마지막으로 섭취한 사람들만이 혈당 변동이 완만하게 그리고 식전, 식중, 식후 모든 단계에서 140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16시간 공복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의 문제.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했다 사라집니다. 그중 단식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다이어트법인데요. 당질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단식 후의 첫 식사 때는 혈당치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적으로 장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후 식사 때 섭취하는 당질의 양을 엄격히 줄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가 당질이 듬뿍 함유된 효소 주스를 마시는 단식원도 있다고 합니다. 단식으로 근육을 갉아먹고 공복에 당질만을 주입하여 혈당치의 상승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신체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을 통해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소화되어 효소로서의 활성을 잃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효소 주스를 먹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한편 먹는 양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허기를 참기만 하면 되므로 간단한 반면 몇 주만 지나도 힘이 들어 불보듯 뻔한 요요 현상을 겪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 감각적으로 양에 덜 차게 먹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오랜 시간 공복 상태를 견뎌 근육량만 줄이고 요요 현상으로 체지방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 역시 객관적으로는 신체를 망가뜨리는 방법일 뿐입니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면 단백질과 지방을 제대로 섭취하여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활용합시다. 당질은 식생활에 윤택함을 불어넣을 정도로 적정량만 섭취합시다. 저자는 운동 전에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여담이지만 대규모의 풀코스 마라톤이나 역전 경주 등에서 달리기 전에 당질이 많이 함유된 스포츠 음료를 마시면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나나나 주먹밥, 에너지 음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전에 혈당을 높이면 운동 후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당질 피로를 유발합니다. 지구력이 향상되기는커녕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완전히 저혈당 상태가 돼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됩니다. 원래 역전 경주의 한 구간이나 하프 마라톤 등 약 20km 달리는 운동 중에는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전 경주에서 저혈당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선수가 나오는 것은 운동 전에 섭취한 당질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슐린은 식후에 고혈당을 처리하고자 늦게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혈액 속의 당은 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 지방세포에 들어가 근육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녹여 근육의 에너지로 흡수되는 과정을 인슐린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달리다 보면 저혈당 상태가 일어나고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됩니다. 평소 꾸준히 훈련한 마라톤 선수가 속도를 높일 타이밍에 갑자기 페이스가 떨어진다면 적어도 일부는 이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카보 로딩은 고혈당의 악순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특히 동양인에게는 위험합니다. 원래 우리는 서양인보다 인슐린 분비가 더딥니다. 서양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적은 양의 당질에도 인슐린 분비가 느린 탓에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 우리가 카보 로딩을 하게 되면 식후 고혈당이 상당한 빈도로 발생하며 당질 피로가 발생하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식후 고혈당 증세를 보이게 되어 다양한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낮아집니다. 참고로 우리 현재 성인 기준으로 한 끼에 평균 약 100g 정도, 하루 평균 300g에 육박하는 당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점심에 당질을 중복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정의하는 저탄수화물 식단의 기준은 하루 130g 이하입니다. 로카보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당질의 섭취량을 130g으로 설정하고 있죠. 현재 우리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 정도인 셈입니다. 당질 피로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당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런 뒤에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증상을 개선하는 첫걸음이죠.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른바 포만감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지만 우리의 단백질 섭취량은 2000년경부터 감소해서 1950년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로카보란 저당질을 의미하는 로카보하이드레이트를 줄여서 만든 말이죠. 느슨한 당질 제한을 뜻하며 당질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인 당질 제한과는 다릅니다. 당질 피로를 자주 느끼는 우리에게 로카보야말로 적정한 당질 섭취 방법입니다. 로카보의 7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1. 하루에 섭취하는 당질의 양은 130g 이내로 한다. 한 끼에 약 40g 이하로 섭취합니다. 규칙 2.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규칙 3. 칼로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규칙 4.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규칙 5. 당질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규칙 6. 당질을 아예 섭취하지 않으려고 애써 참을 필요는 없다. 규칙 7. 천천히 먹고 당질은 마지막에 섭취한다. 로카보는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의미하지만 사실 핵심은 당질을 완만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배불리 먹는다는 것입니다.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전부 먹은 그룹과 흰자만을 먹은 그룹을 나눠서 비교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 결과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먹은 그룹의 포도당 대사가 더 좋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거나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쉽게 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육류나 버터를 먹어야 포만감이 오래 지속됨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은 공복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장시간 억제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에 당질은 그렐린을 억제하는 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배불리 먹어도 금방 허기지기 쉽습니다. 다이어트 중 과식과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고 싶다면 지방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충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 먹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혈당치가 극적으로 억제된 것은 식단에 마요네즈를 추가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밝히고자 상세히 검토한 결과 지방을 섭취함으로써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자는 한 끼의 당질량을 40g으로 제한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질 40g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이해하려면 주먹밥 한 개의 당질 함유량이 40g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에 양을 반 공기 정도로 가볍게 줄이고 반찬으로 배를 불리면 로카보 식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밥을 먹던 사람은 갑작을 양을 줄이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존 섭취량의 절반을 목표로 합시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줄이면 반드시 반찬의 양을 늘려서 배를 든든하게 채워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카보는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식사법이 아닙니다. 당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만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 등을 먹으며 식사를 즐기는 것입니다. 밥은 기존의 절반만 먹는다는 목표를 지속하다 보면 부분적이긴 해도 몸 상태가 개선될 것입니다. 당질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라라는 원칙을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충분히 식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와 지방 등을 줄이거나 참으려 하지 말고 충분히 섭취한다고 생각을 전환합시다. 우선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적인 크기의 번에 들어있는 당질의 양은 30g 정도이며 주먹밥 1개의 당질 함유량은 38g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둡시다. 버거는 1개만 먹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번에 들어가는 패티 등을 늘려야 합니다. 패티 2장, 치즈 2배, 또는 패티와 치즈 2배 같은 식으로 속을 보충합니다. 사이드 메뉴로는 감자튀김 대신 치킨 너겟을 선택합니다. 너겟의 개수에 따라 버거를 포함한 당질의 양이 40g을 넘을 수도 있지만 초과량은 미비한 수준일 것입니다. 소스나 케첩의 당질 함유량에 신경 쓴다면 당질을 초과로 섭취해서 식후 고혈당을 유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에는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주먹밥 1개에 든 것보다 많은 당질을 섭취해도 혈당이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음료로는 무가당 탄산음료나 무가당 커피, 녹차 등을 선택하고 너깃 대신에 샐러드를 사이드 메뉴로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램블 에그나 햄 에그, 삶은 달걀, 전분만 묻혀서 요리한 닭튀김, 채소 샐러드 등은 당질이 적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런 식품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패티와 치즈 더블버거에다 양상추와 베이컨, 달걀을 듬뿍 끼워 넣고 마요네즈까지 추가한다니 최고의 맞춤형 식사가 아닐까요? 로카버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맛과 영양은 배가 됩니다. 사람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에는 10g이 조금 안 되는 당질이 들어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4조각과 코울슬로우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프라이드 치킨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1개와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을 조합하는 식으로 먹는다면 당질 함유량을 40g 선에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느슨한 당질 제한으로 자연스럽게 소금을 줄여라. 로카버와 더불어 식사할 때 의식해야 될 점이 바로 염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실천했더니 혈압이 개선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마도 비만 개선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만이 아닌 필자는 로카보를 실천하고 나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여 저절로 혈압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주식을 줄이고 반찬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염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 양념을 줄이지 않은 반찬을 많이 먹으면 염분 섭취량이 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주식의 양을 줄이고 반찬을 늘렸는데 지금까지 먹던 대로 간을 맞추면 짜서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필자의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염분을 줄여 간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싱겁게 먹기만 하려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카보는 염분 대신에 마요네즈나 버터, 올리브유 등으로 맛을 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짠맛은 줄더라도 먹는 즐거움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혈당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질혁명입니다. 저자는 야마다 사토루, 출판사는 이하소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야마다 사토루, 게이오 기주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주요 저서로는 당뇨약 끊을 수가 있다, 당질 제한의 진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실 당질 피로는 우리 모두와 밀접한 문제이지만 대부분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누구든 졸음이 밀려오잖아요. 요즘 바빠서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거죠.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 졸음이 밀려오거나 나른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양껏 먹었는데도 바로 허기가 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목 뒤가 뻐근하고 무거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질 피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필자 또한 무척 놀란 사실인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심지어 프로 선수들조차 식후 고혈당이나 혈당 스파이크 증세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려진 일부 건강 습관이나 훈련 방법은 당질 피로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후 고혈당이나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후의 고혈당은 공복 고혈당이 발생하기 약 10년 전에 발생합니다. 당질 피로는 식후 고혈당과 그에 따른 혈당치의 급격한 하락의 자각 증상이므로 당질 피로 또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기 약 10년 전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질 피로가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당장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방치하면 줄줄이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당뇨병,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질 피로로 시작된 악순환은 어느 시점부터는 앞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가 되고 맙니다. 신진대사상의 기억이 신체의 세포와 장기에 각인되어 완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질 피로 단계에서는 아직 가역적인 자리라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30대, 40대 때는 오후에도 팔팔했는데 40대, 50대가 되니 오후에 졸음이 밀려온다고 느낀다면 당질 피로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건강검진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식후 고혈당에서 확인이 가능한 공복 고혈당으로 진행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즉, 당질 피로가 있다면 이미 도미노의 첫 블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유예기간이 10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감지된다면 반드시 그 필요성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당질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척 단순합니다. 바로 식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법을 바꾸기만 해도 식후의 당질 피로가 개선됨을 바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당질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배불리 먹고 먹는 순서에 신경을 쓰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만족도가 높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로카보이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과일로 때우는 습관을 지닌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이 들어간 스무디나 갓 짜낸 먹음직스러운 신선한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후의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고려하면 이런 아침 메뉴는 결코 권장할 수 없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든 좋은 식품이지만 이런 영양소는 채소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에 과당을 비롯한 다른 당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비만이나 지방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을 듬뿍 섭취하는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간,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체 리듬의 영향으로 이른 아침은 원래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 것을 먹는 일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혈당치가 올라가기 쉬운 아침에 달콤한 것으로 이중 혈당 폭격을 날리는 행위입니다. 혈당치의 급상승을 막으려면 아침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보다 당질을 적게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일을 완전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카보 식사법에서 허용하는 기호품의 당질 함유량은 하루 최대 10g입니다. 사과 4분의 1쪽, 딸기 6개, 귤 1개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식후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아침 식사는 저당질, 고단백, 고지방, 즉 당질을 적게 섭취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리얼과 저지방 우유와 꿀로 구성된 메뉴는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이런 식사를 지속하면 살이 찌기 쉽고 당질 피로와 비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필자의 집에서는 로카보를 실천하여 한 끼에 섭취하는 당질을 20g 이상, 40g 이하로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자도 새벽 현상을 고려해서 아침 식사 때는 당질의 양을 최대 20g으로 제한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는데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두면 혈당치 상승을 온종일 막아주고 소비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필자 또한 당질 피로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 외래 진료가 시작되면 졸음이 무섭게 몰려와 집중력이 흐트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로카보를 실천하는 덕분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필자가 집에서 먹는 휴일 아침 식사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즈가 듬뿍 들어간 오믈렛, 참치 통조림이 들어간 샐러드, 밀기울빵, 버터는 듬뿍, 무가당 고지방 요구르트, 견과류, 생크림을 넣은 커피. 필자의 가족은
모두 버터와 올리브유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호사를 부려 맛있는 것을 골라 먹습니다. 올리브유 등의 맛있는 기름은 식사를 훨씬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양이 덜 차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식단을 보고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니냐,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할 수도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 내장 지방이 증가하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증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혈당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져서 식곤증이 사라지고 활력이 솟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당질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지방과 칼로리를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과다 섭취라 볼 수 없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건강과 미용을 챙기고자 스무디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무디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오로지 과일과 채소만 먹는 것은 당질 피로를 유발하는 최악의 아침 식사입니다. 스무디 안에 든 과당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스무디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침 식사는 중요한 만큼 의식적으로 당질은 조금,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바빠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삶은 달걀, 치즈, 견과류를 상비해두면 좋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샐러드 위에 참치 통조림을 얹어서 먹거나 베이컨을 넣어서 계란말이를 하거나 버터와 치즈를 듬뿍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당질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했다면 마지막에 좋아하는 스무디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말로 식후 고혈당, 이것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유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저지방임을 앞세우는 제품이 많으며 대부분 과일이나 설탕이 첨가되어 있죠.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요구르트는 발효식품으로서 장내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도 거의 매일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필자는 지방 함량이 높으면서 설탕과 과일이 첨가되지 않은 요구르트를 고집합니다. 그런 것들이 든 요구르트를 먹으면 당질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더 나아가 중성지방의 수치도 상승하기 쉬워집니다. 요구르트는 원래 우유일 때 100ml당 5g 정도의 당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과일을 일부러 첨가하면 식후 고혈당으로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당분 함량을 낮췄다고 주장하는 제품들 역시 단순히 설탕의 양이 적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 요구르트가 보이면 정말 당질 함유량이 일반 요구르트보다 낮은지 아니면 단순히 설탕의 양만 적을 뿐 당질의 함유량은 오히려 일반 요구르트보다 높은 것인지 아닌지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 단백질과 지방을 듬뿍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점심 식사 때는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닭가슴살의 함정. 닭가슴살에는 지방이 부족하다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만 먹고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섭취한 단백질이 파괴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되고 근육 등의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는 사용되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만들려고 분해된 단백질에서 생산된 요소라는 물질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이나 내장의 신진대사에 사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백질과 지방은 각각 독립적인 원리에 따라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고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식후 고혈당 예방은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의존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지방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오후에 간식으로 과자를 먹는다면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까닭에 당질 피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애용하는 것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만드는 재료로 삼고 필요 이상의 칼로리 섭취로 살이 찌는 일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면 당질을 줄일 때와 비교해서 칼로리 소비가 하루에 300kcal 정도 감소하므로 대사 기능이 떨어져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지방을 섭취합시다. 그리고 닭가슴살을 먹을 때는 지방이 함유된 드레싱 등을 더해서 먹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지방은 혈당치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돈가스에서 문제는 기름이 아니라 돈가스의 튀김옷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당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돈가스를 즐기려면 안심이든 등심이든 부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지방이 많은 등심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곁들여 나오는 쌀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간물을 넣은 간장 소스나 레몬 소금으로 돈가스 소스를 대체하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자 식사의 첫 단계에서 채소를 먼저 먹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먹는 순서는 분명 혈당치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질 피로를 해소하려면 순서를 정해서 골고루 먹거나 채소를 먼저 먹기보다는 당질이 많이 든 음식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질 함유량이 많은 밥이나 빵 등은 아무리 빨라도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20분이 지난 뒤에 먹기를 추천합니다. 사실은 채소와 육류, 생선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밥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육류를 먼저 먹어도 되고 생선을 먼저 먹어도 됩니다. 또한 당질을 먼저 섭취할 때, 마지막에 섭취할 때, 순서를 정해서 골고루 먹을 때를 대상으로 혈당치의 변동 양상을 조사했더니 당질을 마지막으로 섭취한 사람들만이 혈당 변동이 완만하게 그리고 식전, 식중, 식후 모든 단계에서 140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16시간 공복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의 문제.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했다 사라집니다. 그중 단식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다이어트법인데요. 당질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단식 후의 첫 식사 때는 혈당치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적으로 장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후 식사 때 섭취하는 당질의 양을 엄격히 줄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가 당질이 듬뿍 함유된
효소 주스를 마시는 단식원도 있다고 합니다. 단식으로 근육을 갉아먹고 공복에 당질만을 주입하여 혈당치의 상승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신체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을 통해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소화되어 효소로서의 활성을 잃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효소 주스를 먹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한편 먹는 양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허기를 참기만 하면 되므로 간단한 반면 몇 주만 지나도 힘이 들어 불보듯 뻔한 요요 현상을 겪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 감각적으로 양에 덜 차게 먹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오랜 시간 공복 상태를 견뎌 근육량만 줄이고 요요 현상으로 체지방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 역시 객관적으로는 신체를 망가뜨리는 방법일 뿐입니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면 단백질과 지방을 제대로 섭취하여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활용합시다. 당질은 식생활에 윤택함을 불어넣을 정도로 적정량만 섭취합시다. 저자는 운동 전에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여담이지만 대규모의 풀코스 마라톤이나 역전 경주 등에서 달리기 전에 당질이 많이 함유된 스포츠 음료를 마시면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나나나 주먹밥, 에너지 음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전에 혈당을 높이면 운동 후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당질 피로를 유발합니다. 지구력이 향상되기는커녕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완전히 저혈당 상태가 돼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됩니다. 원래 역전 경주의 한 구간이나 하프 마라톤 등 약 20km 달리는 운동 중에는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전 경주에서 저혈당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선수가 나오는 것은 운동 전에 섭취한 당질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슐린은 식후에 고혈당을 처리하고자 늦게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혈액 속의 당은 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 지방세포에 들어가 근육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녹여 근육의 에너지로 흡수되는 과정을 인슐린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달리다 보면 저혈당 상태가 일어나고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됩니다. 평소 꾸준히 훈련한 마라톤 선수가 속도를 높일 타이밍에 갑자기 페이스가 떨어진다면 적어도 일부는 이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카보 로딩은 고혈당의 악순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특히 동양인에게는 위험합니다. 원래 우리는 서양인보다 인슐린 분비가 더딥니다. 서양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적은 양의 당질에도 인슐린 분비가 느린 탓에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 우리가 카보 로딩을 하게 되면 식후 고혈당이 상당한 빈도로 발생하며 당질 피로가 발생하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식후 고혈당 증세를 보이게 되어 다양한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낮아집니다. 참고로 우리 현재 성인 기준으로 한 끼에 평균 약 100g 정도, 하루 평균 300g에 육박하는 당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점심에 당질을 중복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정의하는 저탄수화물 식단의 기준은 하루 130g 이하입니다. 로카보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당질의 섭취량을 130g으로 설정하고 있죠. 현재 우리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 정도인 셈입니다. 당질 피로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당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런 뒤에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증상을 개선하는 첫걸음이죠.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른바 포만감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지만 우리의 단백질 섭취량은 2000년경부터 감소해서 1950년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로카보란 저당질을 의미하는 로카보하이드레이트를 줄여서 만든 말이죠. 느슨한 당질 제한을 뜻하며 당질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인 당질 제한과는 다릅니다. 당질 피로를 자주 느끼는 우리에게 로카보야말로 적정한 당질 섭취 방법입니다. 로카보의 7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1. 하루에 섭취하는 당질의 양은 130g 이내로 한다. 한 끼에 약 40g 이하로 섭취합니다. 규칙 2.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규칙 3. 칼로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규칙 4.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규칙 5. 당질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규칙 6. 당질을 아예 섭취하지 않으려고 애써 참을 필요는 없다. 규칙 7. 천천히 먹고 당질은 마지막에 섭취한다. 로카보는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의미하지만 사실 핵심은 당질을 완만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배불리 먹는다는 것입니다.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전부 먹은 그룹과 흰자만을 먹은 그룹을 나눠서 비교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 결과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먹은 그룹의 포도당 대사가 더 좋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거나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쉽게 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육류나 버터를 먹어야 포만감이 오래 지속됨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은 공복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장시간 억제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에 당질은 그렐린을 억제하는 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배불리 먹어도 금방 허기지기 쉽습니다. 다이어트 중 과식과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고 싶다면 지방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충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 먹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혈당치가 극적으로 억제된 것은 식단에 마요네즈를 추가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밝히고자 상세히 검토한 결과 지방을 섭취함으로써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자는 한 끼의 당질량을 40g으로 제한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질 40g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이해하려면 주먹밥 한 개의 당질 함유량이 40g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에 양을 반 공기 정도로 가볍게 줄이고 반찬으로 배를 불리면 로카보 식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궁밥을 먹던 사람은 갑작을 양을 줄이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존 섭취량의 절반을 목표로 합시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줄이면 반드시 반찬의 양을 늘려서 배를 든든하게 채워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카보는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식사법이 아닙니다. 당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만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 등을 먹으며 식사를 즐기는 것입니다. 밥은 기존의 절반만 먹는다는 목표를 지속하다 보면 부분적이긴 해도 몸 상태가 개선될 것입니다. 당질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라라는 원칙을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충분히 식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와 지방 등을 줄이거나 참으려 하지 말고 충분히 섭취한다고 생각을 전환합시다. 우선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적인 크기의 번에 들어있는 당질의 양은 30g 정도이며 주먹밥 한 개의 당질 함유량은 38g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둡시다. 버거는 한 개만 먹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번에 들어가는 패티 등을 늘려야 합니다. 패티 2장, 치즈 2배, 또는 패티와 치즈 2배 같은 식으로 속을 보충합니다. 사이드 메뉴로는 감자튀김 대신 치킨 너겟을 선택합니다. 너겟의 개수에 따라 버거를 포함한 당질의 양이 40g을 넘을 수도 있지만 초과량은 미비한 수준일 것입니다. 소스나 케첩의 당질 함유량에 신경 쓴다면 당질을 초과로 섭취해서 식후 고혈당을 유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에는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주먹밥 한 개에 든 것보다 많은 당질을 섭취해도 혈당이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음료로는 무가당 탄산음료나 무가당 커피, 녹차 등을 선택하고 너깃 대신에 샐러드를 사이드 메뉴로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램블 에그나 햄 에그, 삶은 달걀, 전분만 묻혀서 요리한 닭튀김, 채소 샐러드 등은 당질이 적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런 식품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패티와 치즈 더블버거에다 양상추와 베이컨, 달걀을 듬뿍 끼워 넣고 마요네즈까지 추가한다니 최고의 맞춤형 식사가 아닐까요? 로카버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맛과 영양은 배가 됩니다. 사람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에는 10g이 조금 안 되는 당질이 들어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4조각과 코울슬로우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프라이드 치킨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한 개와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을 조합하는 식으로 먹는다면 당질 함유량을 40g 선에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느슨한 당질 제한으로 자연스럽게 소금을 줄여라. 로카보와 더불어 식사할 때 의식해야 될 점이 바로 염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실천했더니 혈압이 개선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마도 비만 개선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만이 아닌 필자는 로카보를 실천하고 나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여 저절로 혈압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주식을 줄이고
반찬을 들리면 자연스럽게 염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 양념을 줄이지 않은 반찬을 많이 먹으면 염분 섭취량이 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주식의 양을 줄이고 반찬을 늘렸는데 지금까지 먹던 대로 간을 맞추면 짜서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필자의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염분을 줄여 간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싱겁게 먹기만 하려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카보는 염분 대신에 마요네즈나 버터, 올리브유 등으로 맛을 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짠맛은 줄더라도 먹는 즐거움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혈당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